여러분 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논술 마지막 특강의 윤신혁입니다. 자, 아마 이번 주에 3학년 친구들은 수시 2차 접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오늘이죠. 바로 오늘까지 해서 수시 전형에 그 원서를 접수를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원서 접수율도요. 그다음에 경쟁률도 지난해보다 훨씬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 처음 도입했던 선택형 수능과 그다음에 난이도가 명확하지 않았던 이런 수능 때문에 우리 학생들의 그 불안한 마음이 이런 수시 2차 전형에 지원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한테 좀 더 유리한 전형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전략의 측면이라면요. 오늘 선생님이랑 함께하는 이 강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노력을 해서 잘 봐야 되는 시험이 남았습니다. 바로 그게 뭘까요? 논술 시험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하고 모레, 그다음에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까지 해서 우리 논술 시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하는 오늘 이 강의가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논술 마지막 특강. 이렇게 듣잖아요. 원래 영화에서도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입니다. 자, 선생님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논술 마지막 시험에서 꼭 합격을 거머쥐는 그런 주인공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이 논술 마지막 특강 논술 시험 출발 1시간 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아마 시험이 당장 내일인 친구들은 벌써 잠자리에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리고 그 친구의 시험이 바로 내일이라면 또는 내일 모레라면 여러분 정말 행운을 잡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강의 정말 잘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남아있는 일정 어떤 대학들이 남아있는지 일단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요. 마지막 논술 일정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논술 일정입니다. 인문계열 16일, 17일 아주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그 다음에 한양대, 그 다음에 17일 날 고려대, 국민대, 숙명여대, 인하대, 한국외대인데 영어랑 사회과학계열, 상경, 글로벌, 사범, 그 다음에 외교관과 공직에 하는 LD 학부가 있죠. LD 학부 전형이 17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날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는 수시 2차에서 접수했던 대학입니다. 아마 수시 1차에서 서울여대를 염두하고 논술 전형을 남겨둔 친구들이 아마 집중해서 본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일 날 단국대 시험이 있습니다. 자, 네, 지금 자연계열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연계열 친구들도 16일, 17일 고대, 국민대, 숙명여대, 한양대, 17일은 아주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23일 단국대, 서울여대 이렇게 시험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각 대학별로 논술 전형 일정이나 뭐 시간표면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이나 이런 얘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정말 해야 되는 중요한 얘기, 아마 이런 얘기 여러분들 논술 강의 들으면서 어디도 들어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사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뭐냐면 논술 시험 출발 1시간 전 바로 논술 고사장 가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고사장 잘 갈 수 있는데 뭐 이런 걸 설명하십니까? 생각하겠지만 선생님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자, 출발 1시간 전 논술 고사장 가는 방법 전체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일단 굵직굵직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의상과 가방은 시험 전날 챙겨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학생들 아침에 가장 고민스러운 건 의상입니다. 남학생들 가장 고민스러운 건 가방 놓고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의상과 가방은 전날 반드시 챙기셔야지만 아침에 불필요하게 의상을 챙기느라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을 딴데 한눈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의상 어떤 거 안 됩니다. 교복 안 됩니다. 왜 안 되냐고요? 선생님 저 편하게 교복 입고 간대요 라고 하면 여러분 학교 촌스러운 교복을 다른 학생이 다 보면서 구경하게 됩니다.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한복 안 됩니다. 자, 정장 이런 거 안 되고요. 드레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레깅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답답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전 진짜 편하게 갈 거예요 라고 하면서 잘 때 입었던 옷 있잖아요. 그래서 무릎이 뽁 나온 그런 체육복도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그날 논술이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 여러분들이 다른 데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인다면 뜻밖의 시험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자, 토요일, 일요일 날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럼 비가 오는데 여러분 가는 길에 옷이 젖을 수 있으면 젖은 채 시험을 보는 건 몹시 불편하죠. 그리고 날씨가 더 쌀쌀해질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요. 고사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자신도 컨디션을 최상으로 할 수 있도록 얇은 반팔 하나, 그 다음에 가디건 하나, 위에 두꺼운 외투 하나 이 정도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의상 선생님이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시험장에 갈 때 혼자 출발해라. 자,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꼭 같이 따라가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은 오히려 불편한 게 아니라 방해만 됩니다. 엄마가 부담 주는 방법 아시죠? 우리 딸, 우리 아들, 엄마 믿는 거 알지?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아빠는 더 부담스럽습니다. 아빠는 정말 애매한 말로 부담을 주죠. 시험 결과는 중요하잖아. 최선을 다하는 거야, 우리 아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자, 부모님과 절대 같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쓸데없는 말을 시키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은 혼자 가시면서 가시는 내내 오늘 논술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또는 기존에 봤던 문항들에서 어떤 형태의 문제가 다루어지는지를 천천히 생각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언제 쓰시면 됩니까? 시험 끝나고 고깃집에서 사용하면 되죠. 부모님은 그때 상봉하십시오. 자, 세 번째는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전에 아마 이미 시험을 봤던 학교들에서 소식을 들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장 근처는 아주 인산이 냅니다. 그래서 시험장 근처에 자가용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심지어는 지하철역을 내려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한동안 자신의 보폭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의 속도하고는 상관없이 쭉 올라가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자,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자, 고사장을 도착하는 시간인데요. 선생님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사람의 뇌는 컴퓨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임박해서 집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는 내내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어떡하지 시험에 늦으면? 이렇게 고민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조바심이 시험을 시작하고 나서 1시간 동안 계속 유지됩니다. 도착해서 다행이야. 이 생각이 끝나고 나면 시험이 1시간 남았습니다. 안 되겠죠. 시험장 도착하는 시간은 늦어도 1시간 전. 선생님이 추천하는 시간은 1시간 반 전엔 도착하세요. 그래서 이 학교를 쑥 둘러보면서 아, 여기가 내 학교련이라고 생각하면서 화장실에 영역 표시도 하시고 이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워밍할 시간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고사장 도착은 1시간 전, 좋게는 1시간 반 전에 가라. 선생님 꼭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워밍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바로 놓으면요. 메인프레임 컴퓨터는 모든 작업을 할 수 있는 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뇌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뇌는요.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딴 생각을 하거나 재밌는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은 그 생각이 한동안은 계속 잔상으로 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논술 문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한 워밍업을 하셔야 되는데 고사장에 일찍 도착하셔서 선생님이 추천하는 워밍업은 사회문화 교과서와 윤리사상 교과서를 이용하라.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회문화 교과서는요. 1단원이 아주 유력합니다. 왜 1단원이 유력하냐면요. 사회문화 1단원에서는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문제들의 문제 제기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2, 3, 4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1단원을 보시게 되면 논술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항들의 이 폭을 대략 가늠하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논술에서 출제될 정도의 문제라면 어떤 누군가가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 와가지고 한 번에 해결했다면 문제가 유효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오랜 논쟁 끝에 얻어진 과제와 같은 형태의 해결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윤리사상의 마지막 단원이 바로 이런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문제에 대한 대안들을 써놓은 거예요. 솔깃하시죠? 자, 그래서 이 두 권의 교과서 가져가셔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팍팍 돌아갈 수 있도록 워밍업 하는 거 꼭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 시험 출발 1시간 전에 챙겨야 될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 솔깃하시죠? 자, 보장할 수 있는 자, 합격과 불합격의 갈림길, 실전 논술의 핵심 선생님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내용 화면 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 실전 논술의 핵심. 자, 논술은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자,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논술은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자, 논술을 흔히 글짓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논술은 사고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초등학교 때 원고지 5장으로 글짓기 했던 그런 어려움은 다 잊어버리시고 논술에서는 반드시 사고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이거 일단 첫 번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선생님이 시험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시험장 가시면 긴장이 되시겠죠. 이번 시험 못 보면 내가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아니면 서울역에서 시작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시험장이 몹시 두렵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우리 친구들이 미처 생각을 끝내지 못하고 답안을 무리해서 쓰는데 자,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그게 바로 뭐냐면 두려움을 버리고 침착해라. 자, 두려움을 버리고 침착해라. 이게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실제로 경험했던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선생님이 지도했던 학생이 자, 수시 전형 지원이 6회로 제한되기 전에 쓸 수 있는 모든 대학의 논술 전형을 한 9개 정도 쓴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대학까지 선생님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서 선생님 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연대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자, 연대 시험을 보고 와서는 뭐 이건 첫 번째 시험이니까 뭐 그냥 괜찮아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봤는데 수능 시험을 봅니다. 수능 시험을 봤는데 본인이 평소 받았던 성적보다 두세 등급씩 낮게 나옵니다. 수능 우선 선발 기준 충족하지 못했고요. 일반 선발 기준 턱걸이합니다. 자, 그리고 그 친구가 수능에서 실패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나머지 대학의 논술 시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성대나 서강대나 한양대나 중앙대나 이런 대학들의 시험들을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연일 시험을 보고 와서 선생님 죽 썼어요, 못 썼어요, 저 큰일 났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가 마지막에 수능을 너무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숙명여대가 수시 2차에서 논술 전형을 지원했는데 선생님 저 재수를 하더라도 일단 합격은 한번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고 숙명여대를 지원하고 마지막에 숙명여대 시험을 봅니다. 합격 불합격 여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두려움을 가지고 봤던 모든 대학은 올킬 당합니다. 하나도 합격하지 못합니다. 재밌는 건요. 2개의 대학이 합격했는데 어디가 합격하냐면 연세대랑 숙명여대가 합격합니다. 합격의 비결이 뭐였냐면요. 연세대는 두려움 없이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평소의 창의적인 생각을 마음껏 발산하고 왔습니다. 숙명여대는요. 그래 됐어 1년 더 하지 뭐 라고 마음을 버리고 본 시험입니다.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논술 실력은 똑같았지만 실제로 그 친구가 그 시험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대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거 두려움을 버리고 침착하고 충분히 생각해라. 이거 정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생님이 얼마나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지 어느 정도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지 선생님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집안에 6살 된 여자아이와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인 아주 예쁜 딸들이 있는 그런 집이 있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1학년 딸은 너무 착하고 너무 상냥한 반면에 이 6살인 이 둘째 딸은요, 몹시 고집도 세고요. 그리고 절대 자기가 잘못해도 엄마나 아빠한테 또는 언니한테 미안해, 잘못했어 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와 둘째가 싸움이 났는데 역시나 엄마가 딱 보니까 둘째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첫째한테 사과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엄마한테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막 화를 냈을 엄마가 그날따라 화를 내지 않고요. 옷장에서 예쁜 옷을 꺼내가지고 둘째에게 입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둘째에게 옷을 막 입히고는 머리도 예쁘게 빗기면서 둘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넌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 딸이 아니야. 그러니까 잘 봐두고 너 이제 네가 살 길을 잘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요. 다른 애들은 어땠겠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겠잖아요. 근데 둘째 딸이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절대 잘못했단 말을 하지 않았대요. 그때 집에 돌아온 아빠가 이 상황을 보고 엄마에게 힘을 실어줘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아빠가 이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얘기를 해. 너 이제 우리 딸 아니야? 너 짐 다 챙겨. 이제 밖에 가는 거야. 다른 곳으로 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도 첫째는요. 동생 버리지 마세요. 같이 살게 해주세요 하고 울고 부는데 둘째는 여전히 가방을 맨 채 절대 잘못한 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뜻밖의 온 가족이 둘째 딸을 버리러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출발했대요. 그리고 아빠가 차를 운전하고 한참 가다가 한적한 공터를 발견한 그 공터에 차를 세우고는 차 문을 열고 둘째 딸을 드디어 내려줬어요. 너 내려. 이제 아빠라고 하지 마. 넌 내가 아빠 아니니까 네 갈 길을 가. 하고 내리고는 아빠가 차를 출발했답니다. 그리고 아빠는 천천히 이렇게 보니까 둘째 딸이 이제 이쯤 되면은 딱
고집을 꺾고 잘못됐어요 하고 와야 되잖아요. 딱 보니까 아니야 다를까 둘째 딸이 막 뛰어오더래요. 그 차를 탁 세우고 아빠가 마지막 일침을 가합니다. 너 왜 쫓아와? 우리 집 딸 아니라니까? 그때 둘째 딸이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니 아빠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 그럼 저 고아원까지 데려다 주세요. 자, 그래서 부모님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자, 그 둘째 딸을 다시 데려왔다고 합니다. 이런 대범함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논술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승부를 보시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나와도 여러분들한테만 주어진 어려움이 아니니까 다른 애들도 어려운 건 마찬가지니까 누가 더 침착하느냐, 누가 더 생각을 깊이 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합니다. 자,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예요. 시간을 정하고 충분히 생각해라. 자, 그리고 네 번째까지 연달아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뭐냐면 반드시 개요를 작성하라.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생각하죠. 시간을 정하고 충분히 생각하고 반드시 개요를 작성해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논술 문항에서 요구하는 글자 수는 1200자에서 1500자 정도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이 다 끝났다면요. 1200자에 1500자는 약 30분에서 40분 정도면 일필이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을 완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애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초등학교 때 글짓기를 하듯이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을 써놓고 생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쓰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에 치여서 문장은 엉망이 되고요. 글쓰기에 치여서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자, 대범하게 이렇게 갑니다. 논술 시험 딱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보고 생각하는데 전체 시간에 1시간을 씁니다. 2분의 1을 시간을 씁니다. 이유는요. 내가 생각이 완전하게 정리되지 않은 제 답안을 썼다면 답안을 다 채우고도 승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시험이죠. 승부 보셔야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옆에 막 시험 열심히 보고 있는데 시작한 지 10분 정도도 안 되는데 옆에 친구들 막 다다닥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막 긴장되죠. 아, 큰일 났어. 쟤들은 저거 다 아는 문제인가 봐. 막 겁내시죠. 겁내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다다닥거리는 친구들은 생각 없이 글짓기를 시작하는 친구들입니다. 만약에 교실 안에 다다닥거리는 소리가 10분 안에 넘쳐나잖아요. 여러분들은 행운인 거예요. 그 시험에서 오직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뿐입니다. 자, 그래서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술이 생각의 능력,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그래서 충분히 생각해야 된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반지의 제왕 뭐 칼람 이렇게 나온 친구 있잖아요. 막 이렇게 기침도 하고 막 이런 친구가 있는데 이런 친구 나온 영화였는데 반지의 제왕 두 번째 이야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막 오쿠의 군대들이 몰려오니까 이 중간계에 있는 인간들이 도망갈 데가 없어서 헬름 협곡으로 전부 도망갑니다. 그 협곡 안에 있는 성에 갇혀가지고 이 오쿠의 수만 군대를 상대하는데 오쿠의 군대들이 막 걸어오는 소리만 천둥처럼 들립니다. 그때 군사들이 대치하고 있는데 막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이때 이 군대를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요. 수백의 군대를 가지고 수천만의 군대를 상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천만의 군대가 몰려오는 두려움에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움에 적들이 눈에 보이자마자 활을 당기면 적들에게 보잘것없는 병력과 위치만 노출돼서 이내 순식간에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적들이 나를 죽일지도 못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적들이 내 코앞까지 나에게 숨기를 뿜어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분연이 일어나면 적들은 나의 규모도 알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서 공격해온지도 모른 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자, 이번 논술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전략은 바로 뭐냐면 두려움을 떨쳐내고 충분히 생각하고 기다리고 답을 쓰는 겁니다. 그럼 성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실전 논술에서 가장 합격과 불합격을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자, 두 번째. 자, 역시 합격과 불합격의 갈림길입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실전 논술 답안지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절차 한번 말씀드리고 중요한 부분 선생님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절차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볼까요? 자, 한번 쭉 보세요.
자, 선생님 기침 좀 하고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일단 유의사항 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몇 자로 쓰세요? 어떤 필기구로 쓰세요? 수정은 어떻게 하세요? 이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채점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탈락 사유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전체적인 문제 구경하세요. 산을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문항들은 1번, 2번, 3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든 하나의 논제가 이거 하세요라고 되어 있든 어떤 하나의 문제의식 또는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전체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침착하게 전체를 구경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논제 분석을 하고 네 번째는 재심 분석을 하고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개요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여섯 번째 믿음이라고 써놨잖아요. 이게 바로 뭔지 선생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건 일단 짚고 땡이에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답안 작성하고 수정하시면 답안이 작성한 절차가 됩니다. 자, 그러면요, 이걸 선생님이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선생님이 먼저 두 번째, 유의사항 확인하고 두 번째, 전체적인 문제를 구경해라, 산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자, 논술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실전 논술에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출제자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논술을 다른 사람 모두가 막 감동할 만한 글을 쓰면 정말 훌륭하잖아요. 근데 논술 시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에이 저게 뭐야 라고 하더라도 채점자 한 사람이 100점 주는 답안을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출제를 한 사람이, 채점 기준을 제시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답안 쓰기를 요구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답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문항 1번과 문항 2번과 문항 3번. 여러분 답안 연습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나 1번에 답안 다 썼는데 2번에 쓸 게 없어. 이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그림을 보고 반드시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 어떤 문제의식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핵심 개념이 등장하는지를 꼭 파악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섯 번째 뭐라고 써놨냐면, 믿음이라고 써놨어요. 자, 믿음. 자, 무슨 콩떡 같은 얘기 같죠? 자, 믿음. 자, 믿음이 뭐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앞전에 합격, 불합격의 갈림길, 이거 꼭 알아야 되라고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어떤 얘기냐면 충분히 생각을 해라. 초반 10분에 다닥다닥거리면은 100% 떨어진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믿음이 왜 중요한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뭘 못하냐면요. 글쓰기하고 생각하기를 사실 동시에 하기 어렵습니다. 문학적인 감상은 그냥 글쓰기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논리적인 구조를 생각해야 되는 논술에서는 글쓰기하고 생각하기 같이 하기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처럼 자, 왼손은 여러분 삼각형을 그리고요. 오른손은 동그라미를 그려봅니다. 저 동시에 하나, 둘, 셋.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선생님은 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 정확하게 왼손은 삼각형, 오른손은 정확하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순식간에 훅 지나갑니다. 정확하죠? 자,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생각하기 따로 하고 뭐 하냐면 자신이 생각한 걸 믿으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습니다. 뭘 믿냐면 자신이 파악한 논제 요구사항이 분명하다는 점과 자신이 이해한 제시문의 내용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의심 없이 무엇만 보고 개요만 보고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문장만 신경 쓰면서 글쓰기를 따로 합니다. 그러면 답안이 여러분이 최소한 여러분이 생각했던 걸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이 뭐냐면요. 논술 시험을 보고 왔는데 문제는 정말 정확하게 이해했어. 근데 전달을 못해. 왜 전달을 못해? 쓰는 내내 생각이 부족한 걸 채우려고 상상하다 보니까 문장이 개판이야. 그럼 안 되겠죠. 자, 그래서 개요를 쓸 때까지 생각하고 개요를 쓰고 나면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거 선생님이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 선생님이 피를 토할지도 모릅니다. 자, 선생님이 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에 걸려서 선생님 오늘 강의 최선을 다해서 할 겁니다. 자, 여러분도 자,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내일 시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 선생님 아주 중요한 거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거요. 선생님 노하우만 벌써 10년이 넘어. 자, 그 속에서 꼭 필요한 것만 실제 시험을 다녀와서 합격 학생들에게 유효했던 것만 뽑아서 드립니다. 완전 솔깃하시죠? 여러분 이 강의 정말 잘 보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 3가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이 앞에서 봤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합격을 위한 마지막 관문, 정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전략을 세워라.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2013년 12월 8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신청사 다목적 홀에서 열리는 이번 입시 설명회는 1부 2014학년도 정시 모집의 특징과 지원 전략, 2부 2014학년도 주요 대학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TBS 교통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311-5441에서 2번까지입니다. TBS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 어떻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자, 선생님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면 자,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시험에 가서 논술이 생각, 사고를 하는 시험이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시험을 봐라. 그리고 떨지 마라. 요거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실전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시험을 보는 대학 중에 실전 논술 문제 2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첫 번째 살펴볼 문제가 바로 전년도에 한양대학교에서 기출되었던 문제입니다. 이제까지 한양대가 기출했던 형태하고는 조금 판이하게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 스타일이 전혀 새로웠던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서울대학교가 수시 논술을 출제할 때 수시 논술 출제에서 다양하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을 출제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렇게 얘기한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한양대학교 쓰는 학생이 아닌데 저도 상관이 있나요? 자, 이거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대학의 논술 문제는요, 사실은 대학이 특정한 유형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과 그다음에 문제를 출제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특정 대학의 문제 유형에 집착해서 분명히 작년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꼭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은 된통당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논술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 과정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한양대학교 기출문제, 자, 문제 먼저 선생님이랑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보시면요,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자료들을 바탕으로 진로 선택과 갈등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 오, 이거 뭐야? 선생님 학교 숙제 같아요. 이게 논술 문제였어요. 자, 아래의 조건에 따라 한 편의 글을 완성하시오. 오, 선생님 1번 아니고 한 편이에요. 맞아요, 한 편이에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조건이 있었을까요? 자, 조건 볼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전체 글을 읽고 가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진로 선택 문제가 왜 어려운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서론을 작성해라. 자, 2번은요. 진로 선택 문제와 관련해서 나와 다를 비교해 논의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교훈을 추출해라. 3번은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래요. 그리고 가 사례의 바람직한 선택 방향을 서술한 다음에 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다처럼 2에서 4행에 함축해 제시하는 글로 마무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구 조건이 3가지나 되고 몹시 까다로워 보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문항 가장 잘못 푸는 방법은 뭐냐면요. 한 편의 글로 쓰라고 주제는 진로 선택과 갈등이라고 하고 1번, 2번, 3번의 조건들을 별개로 따로 한 토막, 따로 한 토막, 따로 한 토막 쓰는 겁니다. 하지만 한 편의 완성된 글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선생님이랑 제시문을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문항을 살펴볼 텐데
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칠판에 미리 문제를 써놨습니다. 와, 선생님이 문제를 칠판에 미리 써놨는데, 자, 한양대 기초 2013년도 수시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논술에 논제를 분석하실 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합적인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 복합적인 요구사항들을 기계적으로 A and B and C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논술 문항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나눠져 있다. 절차와 과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또는 절차를 지시하는 요구사항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궁극적인 요구. 자, 본질적인 요구를 하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을 하세요? 라는 얘기가 해당이 되고요. 자, 이게 어떻게 하세요? 라는 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좀 더 재미있게 설명하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그건 생략을 하고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들을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으니까 논제 분석할 때 어떻게 하시냐면, 바탕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음 자료들을 바탕으로 또는 다음 자료들을 근거로 또는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여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바보 같은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거로 하세요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근거를 들지만 바탕으로 하세요 또는 참고하세요라고 하면 그냥 네 보라고, 네 구경하라고, 이거 아닙니다. 바탕으로라고 되어 있든 참고하세요라고 되어 있든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둘 다 뭐냐면, 자, 다음 자료들을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해. 근데 근거로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이걸 근거하고 참고했다는 게 답안에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명시적으로 드러나야 돼. 눈에 보이게 드러나야 돼.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진로 선택과 갈등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진로 선택엔 갈등 아니겠죠. 자, 뭐예요? 진로 선택에는 갈등이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글을 쓰는데 아래 조건에 따라 한 편의 글을 완성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쓰는 글이 뭐예요? 논술이죠. 자, 논술은 뭐 하기 위한 글이에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즉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쓰기입니다. 자, 그래서 논술의 형태가 완벽하게 되도록 쓰셔야 되는데, 자, 조건이 나와 있어요. 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 가의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진로선생 문제 왜 어려운지 내용에 포함된 소론을 작성하시라고 되어 있는데, 가가 어떤 얘기냐면요. 얘 아주 재밌는 애예요. 성적은 국어 영어가 좋아. 근데 흥미는 수학 과학에 있네. 근데 요즘에 음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수가 되고 싶어 해. 근데 부모님은 의대 가라고 그래. 그래서 주변에 조언을 구할수록 A 학생은 갈등만 커졌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어떤 문제 상황이 있습니까? 자, A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조언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갈등이 심화되는 뭐가 있다? 문제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요구사항에서는 어떤 문제인지를 논술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해 보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정의하는 걸 당연히 뭘로 해야 되나요? 서론으로 써야겠죠. 자, 두 번째 요구사항은 진로 선택 문제와 관련해 나와 다를 비교해 논의하고 문제에 도움이 될 교훈을 추출하시고 다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이거 살짝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와 다를 비교하세요라고 그랬어요. 자, 비교하십시오. 선생님 이거 마지막 정리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 특강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보세요. 자, 나와 다를 비교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항상 습관적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비교하십시오는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는 겁니다. 라고 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면 비교가 끝나요? 자, 그럼 봅시다. 선생님하고 이 분필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얘는 분필이고 나는 선생이야. 얘는 짧고 나는 길어. 나는 잘생겼고 얘는 예뻐. 자, 비교가 끝나겠어요? 끝나지 않겠어요? 끝나지 않겠죠. 이거 차이점? 끝나지 않은 차이점이란 비교 온전히 했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질문이 먼저 필요하냐면 도대체 비교는 왜 하는 거예요? 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비교 언제 하나요? 여러분 체육 시간 끝나고 매점에 가가지고 목이 말라. 그래서 500원 들고 가가지고 음료수를 사서 마시려고 해. 자, 그래서 음료수를 사서 마시려고 하는데 매점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서 뭐 합니까? 차 가격이나 아니면 보진의 목적을 충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검토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뭐 해요?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비교는 선택하기 위한 겁니다. 자, 선택하기 위한 거면 뭘 드러내야 돼요? 차이점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비교를 했더니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규정하기 위한 거면 공통점을 드러내야 돼. 자, 이 제시문 나에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제시문 나에서는 머리 큰 사람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 내 얘기가 나왔다. 그래, 내 얘기가 나왔는데 머리 큰 사람이 지능이 좋다? 뭐 안 좋다? 이런 이야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에는 한계가 있다. 그 다음에 다제시문에는 뭐가 나왔냐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너보고 사람이라고 그러네? 그리고 어떤 사람 너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너 어떡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오호, 나보고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 나는 기쁘지만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보고 사람이라면 기분이 나빠. 복잡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사람이 나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반성해야겠지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나보고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 기분이 좋아. 뭐 되게 복잡하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그 사람의 평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거 파악하는 게 불가능해. 이렇게 시끄러울 땐 결국은 모든 것을 자기한테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신의 인식과 판단의 필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은 두 제시문의 공통점만 찾아야 하지만 이 문항이 해결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면 바람직한 선택의 방향을 서술하고 얻은 깨달음을 함축한 글로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함축한 글 세 번째 요구사항이죠. 자, 가사의 바람직한 선택 방향 이거 여러분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진로 결정 어떻게 해? 그러지 말고 위센터하고 상담을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왜? 자료를 분석한 결과가 뭐가 나왔어요? 주관적인 인식에 한계가 있고 자신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뭐 될 수밖에 없어요? 추리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사고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사고의 능력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분석해야지만 출제자가 의도한 답을 찾을 수 있어. 자, 요거 한양대학교 문제 세미나 같이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숙명여대 기출문제입니다. 숙명여대 기출문제는 자, 우리 화면으로 보지 않고 그냥 바로 선생님이 칠판 미리 써놨습니다. 완전 선생님이 성견지명 필요할 줄 알고 써놨지. 자, 칠판에 나와 있는 걸 보고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는데 자, 숙명여대 문제는 공통문항이었어요. 인문, 자연 구별을 하지 않고요. 잠깐만요. 물 한 모금만 먹고요. 물맛이 좋아요. 자, 숙명여대 기출문제. 자, 2013년도 수시 공통문항입니다. 인문, 자연 학생 다 보는 문항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자, 가나에 제시된 대중에 대한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그림 위로 활용하여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다해서 서술된 문제 상황을 바로 나의 태도로 분석하시오.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뭐예요? 여기까지는 뭐냐면 여기까지가 바로 앞에 있는 게 과정이고 절차예요. 그럼 궁극적인 요구사항은 바로 뭐냐면 다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인데 문제 상황 전체를 다 쓰라는 것도 아니야. 다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 다에 나와 있는 문제 상황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아니라 이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 나의 태도가 바로 논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분석하십시오라는 거야. 그럼 분석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는지 보시면요. 자, 이걸 분석을 네 맘대로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와 나의 대중에 대한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가와 나를 뭐 하는 겁니까?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비교도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비교도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림 2에 나와 있는 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이걸 기준으로 비교해. 일단은 그림 2를 그럼 분석해야겠죠. 그림 2가 어떤 실험이 나와 있냐면 사람들한테 어떤 실험을 했는데 이거 완전 짜고 치는 고수업을 한 거예요. 뭘 한 거냐면요. 자,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줬어. 자,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그림. 자, 이게 이렇게 있는데 카드를 3개를 카드를 보여주는데 자, 이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것과 가장 똑같은 길이가 뭔지를 찾아보세요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짜고 치는 고수업을 한 거예요. 그림이 딱 나오네요. 네, 훌륭합니다. 카드에 나와 있잖아요. 딱 보기에 뭐예요? 가운데에 있는 애가 딱 똑같은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작다하고 1번인데요? 1번이에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가운데 게 제일 똑같은 건데 라고 하면서도 그럼 저도 1번이에요 라고 하는 군중에 동조되는 대중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개인의 특징을 가지고 온 실험입니다. 자, 근데 이 실험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다 거짓된 정보를 한 목소리로 낼 때 개인은 힘없이 그들을 따라가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목소리를 내면
개인이 어떻다는 거야?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가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군중은 개인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의미에서 군중은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 라는 게 나와 있고 낮의 시문은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대중과 군중이라는 건 모든 변화를 이끌어가는 외부다.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탈의 벡터 이렇게 나옵니다. 벡터맨이 아니고 모든 사회를 새롭게 이끌어가는 이탈의 벡터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군중,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인 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다의 문제 상황은 뭐냐면 처음에는 올바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집단의 일원이 돼서 참가했던 사람이 집단이 계속 함께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개인의 가치관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과 동요돼서 폭력을 막 행사하는 잘못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그런 문제 상황에 나와 있는 나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 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문제 상황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니까 이 과정을 거치는데 자 이제 문제를 마지막으로 꼼꼼히 보세요. 문제 상황에 있는 나의 태도를 분석하는데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림 2를 근거로 가나를 비교한 결과가 근거가 돼야 되는데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분석, 이거 뭐 하라는 겁니까? 문제 상황에 나의 태도라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즉 무엇을 찾는 거예요? 가와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에 대한 원인을 밝힘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 하는 겁니까? 설명하십시오 라는 문항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논제를 잘 분석을 하고 이거에 맞춰서 제시문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보셔야지만 문항을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인문논술의 마지막 특강 실전 기출 문제를 선생님이랑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자, 이제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막 숨이 넘어가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자, 선생님이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이니까. 자, 어떤 친구들이 선생님도 오늘도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내일 선생님 시험인데 저 오늘 뭐 해야 되나요? 뭘 준비하면 되죠? 준비할 게 어딨어? 내일 시험인데. 자, 시험이니까 준비할 게 없습니다. 뭐만 있냐면 마음가짐만 정확하게 가고 논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선생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뭐 라디오에서 소개됐던 건데요. 막 생각만 해도 웃기네. 자, 성당에서 신부님이 이제 강연을 하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 신부님이 항상 이렇게 강연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쭉 둘러보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나씩 던지신대요. 근데 그날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신부님이 쭉 둘러보고는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대요. 자,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다시 한번 자, 이 중에서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을 드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할아버지를 쳐다봤죠. 신부님이 기쁜 얼굴로 이렇게 물어보셨대요.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셨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도 젊었을 때는 참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맞아.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그런 미움을 이렇게 해탈하고 이렇게 막 깨달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을 이어가셨대요. 나도 젊었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내 나이가 92이야. 92인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 자, 그래서 미워할 사람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여러분들과 같이 시험을 보는 친구들 지금은 경쟁자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오늘 드렸던 말씀 논술은 사고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야. 그래서 쫄지 말고 충분히 1시간 동안 생각해. 그리고 시험 문제를 풀이하는 절차 정확하게 지켜서 개요까지 언제 1시간 딱 생각해가지고 승부를 봐. 이거 지키면 여러분들 92세 할아버지의 수많은 적들이 다 죽어서 없어진 것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봤던 경쟁자들 없이 여러분들 혼자 대학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 이런 바람을 욕심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 선생님과 함께 했던 친구들 당신만 꼭 합격하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